제5장 우리 교재의 96페이지부터 해당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의 이번 공부의 목차는 첫 번째 국제무역 환경의 특성, 두 번째 가트 체제와 국제무역 질서, 세 번째 WTO 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네 번째 무역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 이슈의 대두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국제 통상에 가까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역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자유경제주의 사상과 자유무역이 확산되게 됩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에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프로텍셔니즘이라고 그러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쇄적인 무역 정책과 배타적인 경제 체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을 줄이고 국제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등장한 국제 무역 관련 기구들이 1945년에 IMF가 생겼고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죠. 그리고 1945년 같은 해 세계개발은행이라고 하는 IBRD, 그 다음에 IBRD는 야가 International Bank for Restructuring and Development가 되겠습니다. IBRD 은행도 생기고 또 1948년에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GATT라고 하는 GATT 이 조직은 아니죠. 협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가트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는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브레튼 우즈 기구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보완하는 국제무역기구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ITO의 설립은 미국과 영국 간에 개최된 세미나가 단초가 되었는데 이 세미나에서 양국은 무역 시에 수량 제한, 보조금, 수출세, 관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간 무역 협정들을 다자간 체제로 네트워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은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라고 하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미국이 제출한 UN 국제무역기구를 위한 제안 헌장을 기초로 하여 초안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쿠바의 하바나 회의에서 ITO의 헌장문을 확립하는 최종 의정서가 23개국의 성인을 얻어서 서명되게 됩니다. 참고로 의정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뜻은 원래 외교 교섭이나 국제회의의 의사 또는 사실의 보고로서 관계국이 서명한 것입니다. 일종의 협약과 유사하죠. 그 이후 제네바 회의에서 관세 인하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1948년 1월 1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고 하는 GATT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국제상품 교역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 및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했던 국제무역기구인 ITO 헌장은 미국 상원의 비준 거부와 타 국가들의 비준 거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ITO의 초안 중 일부만 발췌해서 23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가트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가트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는 무역 장벽의 완화와 차별 대우의 폐지를 통해서 상품 생산 및 교역을 확대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즉 관세 인하 그리고 수량 제한의 철폐, 비관세 장벽의 규제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세계 무역 환경에 있어서 확실성과 명료성을 최대화하여 무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며 회원국들 간의 이해 증진, 침해 방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트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제1부는 관세 교섭 결과와 최혜국 대우에 대한 규정, 제2부는 무역 제한의 제거, 제3부는 가입과 탈퇴 등의 절차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트의 기본 원칙은 자유무역의 원칙, 무차별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혜국 대우, 약으로 MF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는 뜻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가맹국 중에서 가트의 가맹국 중에서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 즉 동일한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라고 합니다. 내국민 대우란 뜻은 외국산의 수입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국내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의 수입품과 국내 기업 또는 국산품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량 제한의 철폐는 관세 이외의 수량 제한이나 외환 할당제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TB, 비관세 장벽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NTB, Non-Tariff Barrier라고 하죠. 비관세 장벽을 금지시키는 게 가트의 기본 원칙에 해당됩니다. 가트는 ITO 규정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임시적인 무역 협정으로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국제기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사무국 등은 있었는데요. 이사회는 모든 취약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을 지명하고 각 패널에 대한 위임 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가트 전반에 걸친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트 사무국의 경우는 교육 정책의 감시를 위한 권한과 협의, 협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트는 태생적으로 조약에 지나지 않지만 국제기구적인 기구 구조를 발전시키고 정부 간 기구로서의 성격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트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트의 성과라고 하면 뭐니 해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을 주도했다는 거죠. 1948년도에 평균 관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48%였지만 95년도에 선진국의 관세 같은 경우에 평균 5%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역할을 주도했던 겁니다. 가트의 기본 규칙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를 해줌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히 허용을 해주는데요.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관세 동맹은 영어로 Customs Union이라고 하고 자유무역지대는 Free Trade Area라고 했는데 이전 시간에 잠시 설명을 했고 앞으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트는 수량 할당 철폐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두 번째, 식량의 자급자족이 위협받을 경우. 세 번째,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량 할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네 번째, 수익 급증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트가 갖게 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국 대우의 원칙과 다자주의 원칙이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과 쌍무주의의 태도로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구의 형식은 취했지만 임시 사무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국제기구로서의 체제성이 미비했고 법적 구속력이 약화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1차 산품, 농수산품이죠. 1차 산품에 관한 협정을 제외시키는 등 국제무역의 단편적인 문제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진국 간의 무역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는 적절한 기구였으나 1차 산품의 수출국과 개도국의 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거죠. 가트를 통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시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1947년부터 56년까지 제1차에서 4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일반적인 관세 교섭이 중심이었고 1961년부터 62년까지 제5차 협상에서는 이른바 딜론 라운드라고 해서 4,4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부터 6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는 62개국이 참가한 제6차 협상 케네디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분야 관세율을 35%로 인하하고 만등빙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7차 협상은 73년부터 79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97개국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때 이름을 동경 라운드라고 불렸습니다. 동경 라운드에서는 주로 9개 선진국의 제조업 분야 가중평균 관세율을 또 7%에서 4.7% 수준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8차 협상은 86년부터 93년까지 117개국이 참가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불렸는데요. 모든 회원국의 평균 관세율을 33% 이상 인하를 하게 되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나중 공발 WTO에 설립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우루과이에서 1990년대의 국제무역 질서, 특히 국제무역 질서의 대상이 서비스, 농산물, 지적 소유권이 되는데요. 이런 국제무역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자간의 무역 협상이 개시되게 됩니다. 이를 UR이라고 약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됩니다. 1994년 4월 세계 120여 개의 강요들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듬해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WTO 세계무역기구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시장에는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전후에 50년 동안 세계 경제 질서를 지켜온 가트가 막을 내리고 WTO 시대가 개막되게 됩니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이행하는 세계무역기구인데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책임지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경제 경제단 입장에서의 유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사이의 무역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체제로서 WTO의 결정은 어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WTO의 승인하에 보복 조치가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의 본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WTO 안에 회의실의 모습이고요. WTO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출범되었다고 했는데요. WTO의 기본 목표는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서 관세, 수량 제한, 기타 비관세 조치 및 무역 장벽의 완화와 철폐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어온 재화 외에도 서비스, 농산물 등 새로운 분야의 가트 협상 결과를 체제 내로 편입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WTO의 주요 의제는 1번 시장 개방 확대, 가트 규율 강화, 2번 농산물 섬유 협정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관심사항이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 세 번째 지적 소유권, 외국인 투자 시책, 각종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네 번째 4번 가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국제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본 표를 통해서 WTO와 가트 체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의 경우 가트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WTO는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 Freer and Fairer Trade가 되겠습니다. 기구의 성격의 경우 가트는 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제기구는 아니었음에 비해서 WTO는 월드뱅크나 IMF와 같은 국제법인으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교육 상품의 경우 가트는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한해했지만 WTO의 경우는 농산물,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도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역규범의 신설에 있어서 가트는 보조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을 제정을 했고 WTO는 서비스 협정과 지적재산권 협정을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규범 강화에 있어서 입장에서 가트는 NTB, Non-Tariff Barrier라고 한 것에 대한 규범 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었습니다. WTO의 경우는 반덤핑 관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운용 기준 강화, 그다음 세이프가드 협정을 통해서 회색 조치 철폐를 의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경우 가트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를 했었고요. WTO의 경우는 상설 분쟁 해결 기구인 DSB를 신설해서 상소기구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앞에 제가 세이프가드를 이야기하면서 회색 조치를 철폐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회색 조치란 관세나 수량 규제처럼 분명한 형태의 수입 규제 수단 외에 수입 규제 수단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수출 규제 같은 것이 바로 회색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WTO 체제의 기본 원칙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부터 해당되고 있습니다. WTO의 4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의 원칙, 내국민 대우의 원칙, 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란 우리 MFN으로 가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Most Favored Nation이었죠. 모든 수출국에 대한 동종 상품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National Treatment였는데요. 수입국 내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 Market Access라고 하는데요. Market Access는 관세나 조세 외 모든 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원칙, Transparency는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이 외부에서 예측 가능하고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WTO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TO 협정 및 다자 간의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관리하고 그 목적을 정지시킴이 있고, 다자 간 무역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고,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각국의 무역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무역 정책 기구를 운영하며, 세계 경제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IMF나 IBRD 등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WTO의 조직 형태를 본 테이블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상위 기관으로 강요회의, Ministerial Conference가 있고 그 밑에 일반 이사회, General Council이 있으며 3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품교육 이사회, 서비스교육 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있고요. WTO의 주요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TO의 주요 협정은 크게 봐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무역협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상품무역협정이라 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 1994년을 개정한 것으로 관세를 낮추어서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 제한 금지 등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무역협정은 10가지가 넘게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농업협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9페이지가 되겠네요. 농업협정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많았던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관세화라는 대원칙을 관철시킨 조약으로 이에 의해서 한국의 쌀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수입 제한해 오던 품목, 수량 제한이라고 하죠. 수입 제한해 오던 품목의 경우 기준 연도의 국내외 가격차를 계산하여 그것을 관세로 전환하여 그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고, 두 번째, 모든 국내 농업 관련 보조금 중 가격 지지가 있는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시킨다. 세 번째는 수출 농산물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감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WTO 협정에서는 각국의 동식물 위생을 이유로 한 무역 장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즉,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하며 또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WTO 회원국이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국제조약이 정하는 국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협정이 바로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가 되겠습니다. 섬유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장 제한되는 영역이었으나 이 또한 WTO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섬유와 의류 분야의 교역은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쿼터 제도를 따라왔는데 섬유 및 의류 협정은 종래의 쿼터를 철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던 섬유와 의류를 WTO 체제 내로 수렴하고 차별적인 수입 규제 조치를 금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2005년을 목표로 10년의 이행기를 두고 섬유는 WTO 관련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각국이 설정했던 쿼터를 감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소위 TBT라고 하죠.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가 되겠습니다. WTO 협정에서는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 규정 등 표준화 제도가 무역 장벽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각국은 국민 건강, 환경, 안전을 위해 상품의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의 상품의 수입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도 있습니다. TRIMS라고 하는데요. TRIMS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중에서 일부분만을 WTO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Agreement도 있습니다. 가트 체제 하의 반덤핑 협정은 덤핑 사실 및 피해 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 개시 및 실시, 덤핑 마진의 선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 기한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WTO의 반덤핑 협정 내용은 덤핑의 판정 기준, 산업 피해의 판정, 조사의 개시 및 진행, 반덤핑 조치,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관세 평가 협정도 있습니다. 관세를 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을 정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수입품의 관세 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거래 가격에 의해 수입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PSI가 되었습니다. Pre-Shipment Insp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선적전 검사란 수출입 업자들이 거래 가격을 조작한 외화도피 또는 탈세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수입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수출국 내에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선적전에 수입품의 품질이나 수량, 가격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 현지에 조사하는 기업을 고용하여서 선적전의 물품의 가치 및 관세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경우 이러한 선적전 조사에 대한 협정이 무역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 협정은 모든 수출업자에 대하여 선적전 조사 절차 및 기준이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절차 및 기준이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번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뜻합니다. 각국의 원산지 규정은 상이하고 복잡 불명료하며 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에서는 공정하고 명료하며 예측 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한다는 목표하에 동협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국산품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원산지 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긍정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샘플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어로 무에서 CO로 써내는 원산지 증명서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입니다. 수입 허가 절차는 수입국의 관세 지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수입 신청서나 관세 목적 이외의 기타 서류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 허가의 비관세 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무역의 수입 허가 절차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 절차의 시행 및 행정 절차와 관행의 간소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WTO 협정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회원국은 중립성이 유지되고 공정하며 공평한 방법으로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수입 허가에 관련된 정보는 사전에 공표하고 그 양식과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 보조금 및 상계 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도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이나 산업체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협정입니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금지되며 그러한 수출품에 대하여는 상계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 국가에서. 수출 위주 경제발전 전략을 택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일명 긴급 수입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가트 제19조는 일정한 경우에 가트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를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수입 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중대한 피해 우려 시에 긴급 수입 제한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고 있죠. 요즘 동조치를 발동할 경우에는 최애국 대우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발동 요건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등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들보다도 훨씬 엄격합니다. 상품 무역 협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ATS라고 하는데요. 가트가 상품에 관한 협정이라면 GATS는 용역, 즉 서비스에 관한 협정이라고 합니다.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라고 합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GATS는 상품 무역의 경우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국경 거래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외국인의 직접 투자, 자연인의 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GATS는 자유화의 추진 방식을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무역 자유화를 약속한 분야, 즉 양업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도 WTO의 협정 중의 하나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명, 창조적인 표현 등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 저작권, 상표, 원산지 표시, 산업 디자인, 특허, 생물 다양성, 컴퓨터 칩 설계 디자인, 무역 비밀 등에 대한 최소한 보호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발달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3세계가 손해를 본 조약으로 꼽히고 있죠. 분쟁 해결 협정도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조약의 대상인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국에서 행해지는 소송 절차와 유사한데 한 당사국이 제출하는 패널 설치 요구서에 의해서 패널이 설치되고 절차가 개시됩니다. 패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를 가지고 성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국제무역 환경 중 무역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무역 이슈의 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23페이지부터가 해당되겠네요. 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시장 문호가 대폭 개방되고 지금까지 각국이 자의적으로 운영해온 국제무역 규범의 투명성 강화로 국제무역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국제무역 질서는 커다란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함께 국가 간의
동상마찰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통상장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협상 의제들, 즉 뉴 라운드가 계속 대두되게 됩니다. 새로운 무역 이슈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지역 경제의 블록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리적인 인접성,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 등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국가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 내의 상호 간에는 자유무역주의와 무차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지역 외의 국가들,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펴는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역주의 경제공동체는 가트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차별적인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4조에서 가트 24조에서 보면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같은 Free Trade Area, Customs Union이나 Free Trade Area 같은 일부 형태의 지역주의는 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의 이러한 예외 규정은 지역주의의 확산을 막지 못하였고 WTO 체제하에서도 지역주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 협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부분별 특혜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라고 하는데요. 이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다음 지역경제통합의 유형으로서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가 되었습니다. 회원국 간의 관세를 포함한 모든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지만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그들 나름의 무역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회원국 간에는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등이 이동하며 차별적인 세금, 쿼타, 관세 등 기타 무역 장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비회원국과의 무역에는 여러가지 규제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FTA 형태가 EFTA, 나프타, 그리고 남미의 메르코스루 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서 관세동맹 Customs Union이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단일 관세 지역을 형성하고 역내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회원국 상호 간의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해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를 적용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의 국가에 대해 대외적인 공통관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이 구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시장이 있습니다. Common Market.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를 도모하고 회원국에 대한 공통관세율을 적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회원국 간의 인력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공동시장의 목적은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 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EU의 전신인 1957년에 생긴 유럽경제공동체 EEC 혹은 1961년에 만들어진 중미공동시장 CACM이 대표적인 커먼 마켓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동맹 Economic Union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친근한 인접국가 사이에서 맺어지는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이 됩니다. 공동시장보다 더욱 진전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의 경제정책의 상호협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 간의 무역정책을 제외한 경제정책은 독자적으로 시행하지만 경제동맹에서는 역외의 공통적인 무역 외환 자유뿐만 아니라
영내의 공통적인 금융, 재정 정책들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시장, 싱글마켓이 되겠습니다. 경제동맹에서 더 진일보한 경제공동체로서 회원국 간의 단일통화를 사용하며 이에 더 나아가서 정치, 경제, 정책마저도 통일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동합의 최종 단계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EU, 유로피안 유니언이 되겠죠. EU는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통화, 유로라고 하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행정, 입법, 사법부를 공통으로 두고 있는 단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EU의 수도는 벨기에 브뤼셀이 되겠습니다. 현재 EU는 28개국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EU 28개국 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는 17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이슈 중 마지막으로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FTA는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오늘날 국제경제의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고 특징이 되고 있고 WTO 출범 이후에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FTA가 개방을 통해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역 및 외국의 직접 투자의 유입이 아니고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WTO와 같은 다자 협상의 경우에 사실상 사공이 많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양자 간의 협정을 체결하자는 게 대세가 됐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서 역 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지역주의에서 소외되는 국가들 간의 양자 간에 따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FT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EU의 출범과 나프타의 발효를 계기로 이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 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FTA에 가입되지 못하면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FTA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능동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FTA의 큰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한국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계 지도는 현재 한국이 체결한 FTA 국가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대 경제국인 미국, EU, 중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